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광운대학교 건설본부대학원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 오늘은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과 최신 판례 및 주요 동향, 그냥 이것저것 잡다하게 그냥 하는 날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관련해서 분쟁 사례, 소송 사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대법원 판례가 매달 나오는데 거기에서 도시정비법 관련 사례는 꼭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것인데 7번의 시간 동안 다 알 수는 없었지만 대략적인 분위기와 요즘 추세, 흐름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대충 조금 알 것 같다라는 느낌만 있어도 다행이죠. 자, 도시정비법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보는데 법적으로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상에 따른 기부 체납 규정에 불구하고 뭐뭐뭐 하는 경우는 대지가의 일부에 해당 금액을 현금 납부한다. 그러니까 기부 체납이라는 게 있죠. 기부 체납은 국가가 사업 시행자에게 어떤 특혜를 주면서 그 대신 파출소를 지어다 갖다 바쳐라, 공원을 지어서 갖다 바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냥 이건 특혜를 줄 테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용적률 같은 거죠. 용적률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면적을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거는 그냥 대동강 물 팔아먹는 거하고 똑같죠. 그냥 국가 지자체가 그래 당신 용적률 500%, 700% 국계법에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정해주죠. 자기가 손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약간 공기 흐름이 방해되거나 좀 건물이 서울시가 빽빽해 보인다, 지방 어떤 도시가 빽빽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만 있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죠. 그러면서 그거 용적률 주면서 조금 특혜로 파출소, 무슨 관공선, 도로 만들어서 바쳐 이렇게 하죠. 기부 체납이죠. 이 기부 체납을 때로는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급 건축물에 오피스텔을 추가했다. 오피스텔을 지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30% 이하까지만 허용. 요게 좀 의미가 있죠.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전은 그렇지 않지만 조합 임원은 보통 이제 임기가 2년 내지 3년인데 조합장 임기가 이렇게 되는데 안 뽑아요. 왜 안 뽑냐면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새로 뽑으려면 연임 선거 또는 무슨 선거를 하려면 총회를 하는데 총회는 최소한 3천만 원이 듭니다. 총회를 하는데 굳이 별로 안건도 없는데 조합장 선거 하나 하느라고 3천만 원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놔둬요. 그래서 쭉 그냥 이렇게 몇 년씩 가는 데도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왜냐면 사업이 안 가니까 총회를 안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할 게 있어도 그냥 안 하고, 원래 이 각종 조합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정될 때까지 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거죠. 요 임시 긴급 사무처리권에서 민법 위임 규정에도 있죠. 군대에서 보초 쓰다가 다음 보초자가 안 와요. 그럼 그냥 가나요? 그게 아니죠. 올 때까지 해야죠. 늦게 오면 야 이 새끼 왜 늦게 오냐고 하겠지만 어쨌거나 해야 돼. 긴급 사무처리 해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의무이고 또한 권리이기도 하게 됩니다. 다만 이거는 후임자 있을 때까지 해줘야 되는 의무인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성격을 해야 되고, 여기서 어떤 상황 변경을 일으키는 이런 행위를 해서도 안 되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담당하고 있는 조합에 이런 사태가 생겼어요. 조합장이 해임됐어요. 해임돼서 법원에서 직무정지가 돼서 후임자가 임원이 여러 명이 있어요. 임원 A, B, C가 있는데 연장자가 직무대행, 이 조합장이 해임되면 임원 중에 연장자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최고 연장자가 이 상태예요. 임기가 만료된 상태. 자, 이 사람 이 조합장 직무대행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장자 순으로 돼가지고 만약 이 사람이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이 사람이 요 단계예요. 임기가 만료됐어요. 총회를 하려고 해도 이 총회라는 것은 여러 이제 조합의 안건들 모아서 한 안건이 최소 서너 개 이상, 대여섯 개 이상 돼서 이 정도면 돈 한 3천만 원 쓰고 사업 진행할 만하다라고 싶을 때 이제 총회를 하는 것이죠.
조합장이 해임되는 사태가 있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거 뭐 총회를 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최고 연장자가 직무수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런 상태. 그래서 싸움이 난 거죠. 이쪽 조합장은 가서 꼬시겠죠. 네. 내가 좀 이게 좀 해임되는데 해임 권한 소송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 사람이 해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 정지 가처분 해서는 패소했어요. 패소했기 때문에 그 임원 중 연장자가 직무 대행자를 해야 되는데 본안 소송은 아직 남아 있어요. 이거 본안 소송이 내가 혹시 이길지도 모르니까 네가 해. 이 직무수행권 있잖아. 해. 그러니까 이 사람 다음 타자는 이거 봐라 이게 해임된 사람은 짝짝꿍이 됐네. 이 사람은 내가 할래. 나는 임기가 이렇게 아직 남았어. 지금 현재 이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직무 대행자, 조합장 직무 대행자에 관한 없다고 보여져요. 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후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직무 인계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 조합장이 직무 수행까지 대행한다. 이건 굉장히 곤란해 보이는데 이런 일도 터져요. 별 희한한 일들이 다 터진다. 여러 가지 이런 일도 터지는데 아무튼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냐고 질질질 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냥 방치를 했는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조합 임원이 임기 만료하기 전에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 구성의 대통령령을 정하여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임기 만료된 이후 6개월. 이 6개월 동안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전문 조합 관리를 정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거 조합 설립 시 동별 구분서 요거는 아주 유명한 거죠. 재건축조합이 있으면은 이 중에 되게 상가가 여기 있고 뭐 101동, 102동, 103동 쭉쭉쭉쭉 있죠. 여기 사람들은 다 동의했는데 여기서 동의를 안 할 수가 있죠. 각 동별 옛날에 3분의 2, 면적이 2분의 1, 3분의 2, 면적이 2분의 1. 여기는 50몇 평형, 뭐 33평형, 33평형 다 찬성하는데 50평형대 하고 상가가 찬성하지 않는다. 각 동별 3분의 2, 면적 2분의 1 다 충족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진 거죠. 한 군데가 100살이 안 하면은 59평 안에 상가가 동의를 안 하면 여기 이렇게 잘라내야 돼요. 이렇게 잘라내고 나머지 이 부분만 재건축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 동별 요건이 사람수 3분의 2, 면적이 2분의 1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높아서 사람수 3분의 2를 2분의 1 면적은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니까 2분의 1 넘기기는 그래도 좀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낮췄다. 옛날에는 3분의 2, 2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안 돼서 여기가 뭐 알박기 형태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잘라내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2분의 1로 낮춰지니까 이제 여기를 흡수하게 되는 거죠. 흡수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간에 이게 요건이 내려갔다. 맨 밑에 있는 거는요. 시공자 등이 조합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그 매몰 비용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사업을 한참 진행을 하다가 여기 도저히 안 되겠다 할 경우에는 이제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시공자 등이 그 조합에다가 그동안 돈 빌려준 거 내놔 이게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하는데 사실 그 돈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그 불쌍한 그 노인네들, 뭐 임원들, 연대보증 쓰는 사람들 기타 조합원들한테 뜯어내야 되는데 한 20억 정도 썼다. 시공대가 포기하고 또 딴 데 가서 열심히 일하자. 우리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고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법률적인 것과는 큰 관계가 없어서요. 그 다음 페이지 기존 동의서를 새로 사용할 수 있다. 17조의 신설인데 저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용두 5구역이라고 용두 5구역 서울 동대문구 용두 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라고 그 정비사업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로 가서 조합 설립이 됐어요. 사업을 막 진행하고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처분
취소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조합이 패소했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해버렸어요. 여기서 패소했다고 칩시다. 이게 시간 순서인데 대법에서 조합이 패소해서 이 조합은요 사라진 거예요. 75%의 동의율이 필요로 했는데 이때 동의서를 막 냈겠죠. 75%가 냈는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까보니까 위조된 동의서가 있고 뭐가 있고 해서 한 73% 있다. 미달돼서 패소했어요. 여기는 이 조합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패소된 이후에 다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또 얻었어요. 이 인가를 얻을 때 75%의 동의율, 이 동의서는 여기서 위조로 판명된 2% 제외하고 요 73%를 여기다 써먹을 수 있느냐. 그리고 추가로 뭐 한 위조된 거 이거 말고 이거 뭐 여기서 새로 받아서 한 3% 정도 더 받아서 합쳐서 78%로 해서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여기서 멀쩡했던 거 여기서 재활용이 가능하다.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지 않죠. 이 사람들은요 요거 여기서 써먹으려고 인가 신청을 위해서 이렇게 동의서를 냈는데 자기가 냈던 것이 한번 효력 발생을 해서 조합이 설립됐다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그 동의서는 그걸로 생명을 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지나갔죠. 나는 지금 당장 하려고 할 줄 알았지. 내가 재개발에 동의한 것은 요즘 집값도 좀 뛰고 그러니까 나도 참여해서 나도 뭐 재단 증식 좀 하려고 한 건데 벌써 한 3년이 지났어? 그럼 나는 안 하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73%에 대해서 다시금 동의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73%를 내서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73% 중에 아니 이렇게 3년이 지났어? 그러면 나 안 할래 라는 권리는 철회를 하면 돼요. 철회의 권리는 있어요. 근데 철회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써먹을 수 있게 함으로써 조합 설립 인가가 좀 더 잘 되게끔 하는 그런 명시적 조항을 뒀어요. 여기서. 근데 이 명시적 조항을 안 두면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난리가 나니까 명시적 조항을 둬서 되게끔 한 것이고, 대법원 판결로 의해서 완전히 무효 취소가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75%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서 소송이 들어와. 에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취소해줘. 그러면은 이 조합이 불안한단 말입니다. 75.2% 이거는 뭐예요? 한 표 내지 2표 정도 더 오버돼서 75% 한두 표 오버됐어요. 다 까보면 이상해요. 이거 남편이 써야 되는데 부인이 써야 되는데 이거 빼 하다 보면 제가 보니까 한 4,500명의 조합원이 있는 곳에서 그 동의서를 다 걷어가지고 뒤져보면요 6, 7장 꼭 이상한 표가 나와요. 이거 무효예요 그거. 그래서 91년에 소재기업 다 날아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두세 표 이게 오버된 경우는 불안한 거예요. 소송당했네. 이거 참 피곤한데. 그래서 여기서 추가 동의서를 받아요. 추가 동의서를 한 13장 또 받죠. 13장. 13장 정도 받으면 이제 조합에서 안심하죠. 그래 내가 보기에도 좀 불안한 게 7, 8장이 있었어. 13장을 지금 요 시점에 인가받은 이후에 여기서 추가로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3장 받아서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해서 여기서 한 73%에다가 여기 13장 받은 걸 합해서 변경인가를 신청하죠. 근데 또 시장고소구청장은 또 변경인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아니 이 당시에는 이미 이게 미달됐기 때문에 이게 취소야. 이게 취소되면 변경인가를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잖아.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아무리 13장을 추가로 받아서 변경인가를 받은들 이 근간을 흔들어버리면 여기는 여전히 무너지는 것 아니냐 라는 걸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13장을 받는 행위가 의미가 없다. 이런 논리 주장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이 17조를 만들어서 이때 변경인가를 여기 추가로 13장 받고 여기서 유효했던 73장을 플러스해서 재활용을 또 해서 여기서 명칭은 변경인가로 봤지만 여기서는 그냥 새로운 최초 인가인 것으로 해서
이걸 재활용하고 플러스 열세장을 해서 여기서 그냥 다시 인가를 받아버리는 거죠. 말은 변경인가지만 최초 인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받아버릴 수 있다. 이 실수 샴푸를 재활용할 수 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원인 인가를 받아버린 거죠. 예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하면은 막 계속 흔들흔들 계속 치고 들어오니까 조합을 좀 유리하게 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최신 판례. 이거는 뭐냐면요. 토지 현황의 도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참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데 재개발이 좀 불쌍해요. 여러모로 재개발을 당하는 것과 재건축을 당하는 것은 좀 불쌍합니다. 재개발이 좀 불리하죠. 재개발은요 공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익사업이라서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인들은 좀 참아라, 좀 손해를 봐도 참아, 이런 정신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구역은 좀 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꼬불꼬불한 언덕배기 집이고 재건축은 잘 정리됐는데 좀 아파트가 좀 오래됐을 뿐이에요. 뭐 봉은동 뭐 이런데 가보면은 이 산등성이 막 꼬불꼬불 막 있는데 이렇게 그립시다. 집이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개판 난리죠. 이렇게 이게 도로예요. 이게 도로. 이게 정식 도로도 이렇게 있고 정식 도로 아니고 사실상 도로도 있고 엉망이에요. 정식 도로는 자 여기에 대지가 있다고 쳐봐요. 이 대지 가격이 100이라고 하면 이 옆에 있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이 대지 값의 5분의 1인 20으로 평가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거는 대지인데 지목은 대지인데 실질상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죠. 그냥 이렇게. 분명히 내 땅이에요. 이게 분명히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내 집은 여기에다만 짓고 요 앞은 우리 집인데 사람들이 막 다녀. 그리고 거기 이걸 빼놓고 여기 담장이 쳐 있어. 실제로 보면은 그건 내 땅이야. 그냥 사람 다니라고 냅둔 거죠. 그냥 아량을 베풀어 준 거예요. 이 사실상의 도로는 이 대지값이 100이라면 사실상의 도로는 33으로 평가해요. 재개발에서. 이게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그 규칙들이 다 나타나 있어요. 인근 대지가 100이라면 도로법상의 도로는 5분의 1. 사실상의 도로는 3분의 1로 평가하게끔 돼 있어서 감정평가사들은 그냥 다 그렇게 평가를 해버려요. 도로법상의 도로는 그렇다 치지만 사실상의 도로를 소유한 자들은 정말로 억울해요. 이 사람은요 자기 땅이 요런데 자기 땅을 이웃 주민을 위해서 피살을 한 거잖아요. 그냥 배려를 해준 거죠. 배려해서 사람이 다니도록 해준 건데 배려를 했으면 배려한 사람한테 무슨 뭐 돈이라도 줘야지. 오히려 배려한 사람이 이 토지값을 3분의 1을 때려버려? 환장할 노릇이죠. 그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담을 쳐놓고 못 다니게 했을 것을 이렇게 그냥 놔주다 보니까 완전 엿대버린 거죠. 뭐 주고 뺨 맞은 거죠. 그냥 3분의 1이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 5평, 3평 이런 데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다 감정평가가 잘라먹죠. 재개발에서는 이게 아무튼 5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는 얄짤없이 3분의 1로 납니다. 그럼 재건축은 어떻게 되느냐? 재건축에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재건축에도 가끔 자기 대지가 이런데 사실상의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것도 도로가 있어. 근데 재건축도 그러면은 감정평가사들이 가만히 있어봐. 재개발이 공익사업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시장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규칙에 3분의 1 평가로 돼 있지. 재건축도 도로? 그런 거 아니겠어? 3분의 1로 평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재건축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아니 현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인근 대지가액이 3분의 1로 감액한 평가 이 법적 근거가 어딨냐 하니까 평가사들이 아니 그 공익사업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잖아. 그럼 그런가?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네. 그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나중에 이게 다 대지가 되는 건 아니냐? 여기 아파트가 세워지는 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지값으로 해야 된다. 그래도 이 도로니까 뭔가 현 상태가 도로니까 좀 깎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맞아. 깎아도 되긴 되는데 무조건 일률적으로 3분의 1을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정리하자면 재건축에서는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되 여러 상황을 감안해 약간 감액을 하는 것은 되더라도 무조건 일률적으로 3분의 1로 평가하는 것은 안 된다. 재건축에서. 그것 때문에 재건축 사람들이 이게 도로에서 3분의 1을 평가했던 것도 이게 항소하면서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임시총회에서 임원 선임에 대한 선거를 위하여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된 선관위원들로 구성된 선관위로 하여금 선거를 하게 했으므로 이 사건 선임 결의는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무효다 이런 얘기겠죠. 이 선거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한다.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다.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알아둘게요. 이런 게 있어요. 조합장 선거와 임원 선거, 감사를 선거하는데 조합장 1명이죠 보통. 감사 2명, 임원 약 한 7명 정도 이 정도 했어요 보통 대개 조합을 보면은. 선 투표용지에 조합장, 감사, 임원 쭉 이름 써 있고 찬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체크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다 이렇게 하는데 대의원이 있어요. 대의원은 총조합원의 약 10분의 1 이상 하는 대의원이 한 50명 돼요. 대의원 명단을 쫙 써요. 대의원 명단 101동에서 대의원 한 10명, 102동에서 또 한 10명, 상가에서 5명 배분을 해서 적당해서 대의원 명단을 쭉 쓰고 자, 이 전체 대의원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만 물어요.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그러면 조합원들 아니 나 이 A 대의원은 좋고 B 대의원은 싫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통으로 자유로운 투표권을 방해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 명단 전체에 대해서 OX를 하는 것은 선거권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예요. 그 선거는 다 무효.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다 해서 하나씩 일일이 했어요. 일일이 해서 그거를 개표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최근에 OMR 카드가 등장이 했죠. OMR 카드가 등장해서 이걸 체크를 해요. 그래서 OMR 카드 딱 한 다음에 딱 집어넣으면 쫙 나와서 누구 당선 다 나와요. 근데 OMR 카드의 문제점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OMR 카드를 하는데 옆에서 이제 할머니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치세요. 여기 치고 여기 그런 일이 또 있어요. 참 어쩔 수가 없어. 근데 OMR 카드가 이제 삑사리가 좀 잘 나니까 좀 안 나게끔 하는 것도 있는데 OMR 카드가 있고 자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알려졌는데 또 해임총회에서 또 문제가 나타나요. 또 그렇게 제가 그 컨설팅을 하면서 칸을 나누라고 해도 아까 조합장 1명, 감사 2명, 임원 7명 있으면은 총 한 7, 8, 9, 10명이잖아요. 10명 중에 꼭 한 서너 명 파하고 6, 7명 파가 나뉘죠. 다수파 소수파 보통 나뉘어요. 나뉘면은 이놈을 날려야 되겠다. 조합장 1명과 그를 추종하는 악질 이놈 한 3명을 날려야 되겠다 해서 3명에 대한 해임총회. 조합장 A, B, C에 대해서 해임하느냐. 이 A, B, C는 일체에 똘똘 뭉쳐있는 악덕 그 독재자들이죠. 해임합시다. 그러면 해임 딱 해요. 이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임하려면은 여기서 해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OX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렇게 그렇게 맨날 이걸 좀 치라고 해도 이렇게 쳐서 OX 이걸 나눠놔야죠. A는 해임 찬성, B는 해임 반대 이걸 나눠야 되는데
통으로 했다가 이걸 딱 지적당하니까 이 해임총이 무효, 다시 연기. 이거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조합원이 470명이라고 하면 470명에 대해서 오늘 선거합니다라고 하는 선거 공지를 잘 보내야 돼요. 잘 보내야 되는데 어차피 뭐 한 170명에는 안 보내고 300명한테만 보내서 300명 똘똘 뭉쳐서 이 중에 한 250명이 나와서 부탁부탁 했어요. 250명 안 되겠다. 과반수 되려면 270명. 270명이 나와서 했어. 270명이 했는데 나중에 판사가 왜 다 이 사람들한테 안 보냈어요? 아 얘들 뭐 하나만 어차피 270명 우리가 과반수 됐잖아요. 그렇더라도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서 모든 조합원들에게 이 선거를 한다는 것은 다 알려져야 되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모두에게 다 송달이 가야 돼요. 근데 송달 조합원 명부가 계속 바뀌는데 송달을 하면은 꼭 한 20% 정도 또 반송이 오잖아요. 반송이 오면 처음에 등기를 보내요. 반송이 일반으로 보내요. 이렇게 그래도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그 절차를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에다도 반송이 오더라도 계속 일반 우편으로 또 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반송이 상습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뭐 LA에 갔다더라. 소문을 들으니까. 어디 뭐 중동에 갔다더라. 아니면 이 사람 저 어디 뭐 진해 뭐 파견 나가서 거기서 뭐 무슨 일 한다더라. 이런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조합에서 그걸 파악하고 그 사람 것을 서면 결의서를 위조해요. 그 사람이 한 것처럼 해서 갖다 내요. 왜냐면 따지질 않으니까 걔는 미국에 있는데 어디 저기 시골에 있는데 내 표가 어디가 신경도 안 써요. 걔는 조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만 골라서 위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합이 하는 게 아니라 조합에서는 이제 신부름꾼한테 아줌마들 일당 10만 원씩 주고 받아오세요. 그럼 아줌마가 받으러 온다가 없네. 자기가 체크해서 받아왔어요. 한 장에 얼마씩 받잖아요. 이렇게 해서 많이 위조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반송하는 것. 자, 무슨 얘기했냐면 이제 선거를 할 때는 이 개별적인 찬성 반대에 대한 권한을 줘야 된다. 그리고 주택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산정,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따짐에 있어서는 사람 숫자가 몇 개냐가 중요해요. 470명인 줄 알았는데 470명이 아니라 474명이다. 이거에 따라서 과반수냐 과반수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죠. 사람 숫자를 어떻게 따지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저 위에 보면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어쩌고 이거는 뭐냐면 별 해괴한 케이스들이 많은데 아주 이건 심플한 케이스죠. 토지는 A와 B가 공유하고 있고 건물은 A가 단독 소유하고 있어요. 토지와 건물은 각각 1인이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건축물을 단독 소유하고 있죠. 이렇게 되는 게 사람 수가 몇 명이에요? 이게 건물이고 이건 토지예요. 요거 한 명, 요거 한 명, 두 명이에요. 이 비록 여기를 대표 소유자로 선정한다 하더라도 한 명, 2명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수도 있죠. A, B, C, D가 공유하고 있고 여기가 A가 소유하고 있다. 대표 소유자를 D로 했다? 뭐 상관없이 그냥 이 전체가 한 명이고 또 여기 전체 한 명이. 이 구성이 다르잖아요. 화학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2명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위에 B, C, D 이 넓은 땅이 A, B, C, D의 공유라고 칩시다. 굉장히 넓은 땅이. 근데 A 소유, B 소유, C 소유 각각 건물이 하나씩 있어요. 이 총 소유자 몇 명이에요? 5명이죠. 5명. 요거 1명, 둘, 셋, 넷, 5명이에요. 근데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인간 개인은 자연인은 4명이잖아요. 자연인은 4명이 움직이는데 법적으로 숫자는 5개예요. 5명.
5명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C가 법정 지상권자. 지상권자는 이제 보통 금융기관인 경우가 많죠. 뭐 하나은행 무슨 신용협동조합 이렇게 있죠. 왜 여기다 갖고 있습니까? 예, 이 금융기관은 이 땅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 땅의 가치, 나중에 경매될 때 땅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에 뭔가를 짓지 못하게끔 법정지상권을 자기가 갖고 있죠. 법정지상권도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A와 C, A와 A 소유. 그럼 이거 두 명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법정지상권자는 독자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 교환 가치만을 사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권자를 토지의 고유자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 소유자를 선정할 때는 이 둘 중에 누군가 한 명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독자적인 구성분자로 볼 수 없어서 이건 없이 생각합니다. 한 명이다, 한 명이다. 이 사람 숫자 세는 것이 엄청나게 경우의 수가 많은데 그냥 맛배기만 그냥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예산이라는 게 뭐냐면요. 조합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는 돈을 쓸 때 항상 예산에서 한번 통과가 돼야 돼요. 예산에 없는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방법은 두 가지죠. 총회에서 예산을 쭉 정해놓고 그 예산의 항목에 들어있는 경우하고 예산의 항목이 아니라 별도로 그냥 총회에서 이 건 얼마 하기로 딱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용역비 10억 또는 어디 변호사 비용 뭐 1년에 2천만 원 딱딱딱 정해놓거나 특별 항목으로 총회계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그냥 예산으로 해놓거나 둘 중에 하나의 근거가 있어야지 지출을 할 수 있고 그 예산이나 특별 결의가 없이 지출하는 것은 횡령 배임이에요. 근거 없이 쓰는 거죠. 그런데 조합에서는 가끔 이런 소리를 하죠. 돈을 썼어요. 돈을 뭐 한 변호사 비용으로 5억을 썼어. 그런데 왜 무슨 근거로 5억을 썼느냐 그러니까 아니 예산을 통과해놔서 금년도 예산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없어요. 금년도 예산은 뭐 변호사 비용 항목 자체가 없고 예비비만 한 1,000만 원밖에 없어. 언제 그랬더니 우리 그때 옛날 창립총회 한번 할 때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통과를 받았어. 전체 사업비 얼마 그랬더니 3천억 보니까 법무용역비 뭐 20억 뭐 공사비 1,000억 그건 뭐냐면요. 정비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총 얼마 들지에 대해서 총괄적인 거, 한 10년간에 걸쳐서 사용할 비용에 대해서 통으로 받은 거죠. 그거에서 한번 언급됐다라고 해서 예산을 통과한 게 아니다. 거기에서 한번 언급됐다고 해서 지금 그냥 무단으로 변호사 비용 3억 나간 게 용납되는 게 아니고 그게 되려면 매년 실시하는 그 매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 아니면 변호사비만 특별히 별도의 항목으로 총회에 올라가서 통과됐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장이나 조합임원이 돈을 허투루 써가지고 고발당해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을 때 그 사람들은 항상 검사나 판사한테 아니 우리 그때 총회 의결을 받았거든요. 받았을 때가 거기서 집행한 거예요. 그러면 그 총회 의결이 뭡니까? 창립총회 할 때요. 그 뭔데? 1년 예산이 아니라 막 10년 예산을 그냥 10년 비용을 거기서 받았대.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걸로는 안 되고 예산으로 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뭐 횡령죄, 배임죄 된다라는 그런 판례죠. 예산이라 하면 정관에서 정한 1회계년도의 수입 지출 계획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 지출 예정에 관해서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 하더라도 1년씩 딱딱 끊어서 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이십니다. 요거는 그냥 읽지 마시고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압니다. 사업을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이렇게 하지 않고 조합 설립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막바로 조합 설립 안 하고 막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막바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데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한 어떤 일정한 동의자 수 요건이 필요하죠. 동의자 수 요건이 필요한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구역에 예를 들어서 서울 여러분 서울 이런데 아십니까? 꼭 이 구역이 그렇다는 것보다도 SK 을지로 3가역인가 여기 있고 을지로 입구역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SK텔레콤 하나은행 을지로 입구 하나은행 또 건물이 있고 이런 데 보면은 그 옛날 극장이 있고 요런 이 밀집된 구역에 보면 이 뒷골목 가면 막 음식점 조그만 데 많고 막 약간 허름하면서 야 서울 도심인데 허름한 뒷골목 직장인들 소주 마시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들 보면은 소유권 구조가 아주 막 복잡해요. 한 30명이 소유하고 있어요.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하는 곳인데 이런 데는 조합 설립을 안 하고 시행업자가 땅을 사들이기 시작해요. 땅 작업을 해요. 땅 작업을 해서 한 명씩 땅을 사들여서 약 75% 정도를 사들이면 아 됐다라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강제 수용이 들어갑니다. 75% 땅 작업을 하면 땅 작업을 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요. 여기서 75%를 받아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장시장하는 사람 수용 들어가는데 가끔 황당한 일 벌어지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짓는 데들이 뭐 호텔을 짓는다든지 뭐 하는데 이게 무슨 공익사업인지 개인들이 땅 작업해가 그 시행자들 땅 작업해서 75% 샀어요. 나머지 25%를 강제적으로 수용한다는 이게 공익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호텔 짓고 하는 것들이 공익사업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토지 수용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분양신청 과정에 분양신청 안에서 수용을 당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수용을 당해야 되지? 사업시행 인가가 잘못됐네. 사업시행 인가를 따지려 75% 동의율이 잘못됐네. 이 사람 여기서 뭐 한 75% 땅을 샀다라고 하는데 과연 75% 사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따지게 되죠. 따져 들어가는데 이 시행자들이 이 땅을 사서요.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신탁업자한테 신탁사한테 이렇게 팔아요. 이게 자기가 사서 또 팔아요. 신탁사가 뭐 은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탁업자를 넘겨버려요. 넘긴 상태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요. 그러면 이 시행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75%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 물건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는데 사업시행 인가 받기 전에 신탁 45명 중에 40명 거 땅을 샀는데 40명 거 땅을 신탁사에 다 넘겨버리니까 이건 한 명이죠. 자 그럼 사업시행 인가 받을 때 이게 40명이에요? 아니면 6명, 1명이에요? 나머지 5명이 있고 1명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20%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거죠. 75%를 확보했느냐에 있어서 한 명으로 따져야 되는지 아니면 신탁사한테 신탁되기 전에인 요 숫자로 따져야 되는 것인지 이가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물론 이 신탁사한테 넘긴 것은 한 명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의 75%로부터 땅을 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업을 시행할 어떤 정당성은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신탁이라는 건 이게 명의신탁도 아니고 이게 신탁법상 신탁이어서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요. 대내적으로도 넘어가고 대외적으로도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냐? 이 사람이 소유자 아니냐?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산정할 때 여기를 소유자로 봐야지 무슨 여기를 소유자로 보냐? 신탁의 법리상 소유권 넘어갔잖아요. 이거 한 명 아니야 30명 한 명이야 30명이야 막 싸웠어요.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법적으로는 요건데 이 도시정비 사업에서 사업시행 인가 낼 때 이때 토지 등 소유자 계산할 때는 요 전 단계 요 사람 숫자로 따진다. 이유는 이 사람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겁니다. 법리적으로는 여기 신탁사 제가 사실 이 소송을 했거든요. 한 명이랑 막 우겼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 원래 소유자
위탁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냥 결단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수차례 신탁법상의 신탁은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완전히 신탁사가 수탁자입니다.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도시 및 중앙경정비법상 2조 정의에 보면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민법상 소유자를 말해요. 소유자면 얘가 소유자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왜 아니냐? 이게 봐야지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걸 무효로 보면은 이 사업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좀 네가 성질 좋은 네가 참아야지 어쩌겠냐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요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판례인데 조합설립인가 사업수행인가 관리처분이 있으면 이 사이에 분양신청이 있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여기서 이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죠. 이 사람은 조합을 상대로 돈 내놔라. 조합 너 돈 내놔. 내 소유권 너한테 넘길 테니 돈 내놔. 이렇게 되는 관계가 되죠. 그리고 이 청산자는요, 이 소유권을 조합에 줘버려요. 줘버리는데 근저당을 낀 상태로 주죠. 근저당을 낀 상태로 줘요. 조합이 이제 이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조합이 가져간 소유권에는 부동산 이게 10억짜리가 있으면 이 3억이 근저당권이고 여기 피담보 채무액은 뭐 예를 들어서 2억 5천이라고 칩시다. 이 10억짜리예요. 그러면 이 성급 청산자는 야, 내 물건 너 조합으로 소유권 넘어가요. 등기가 넘어갔어요. 소유권 넘어갔지. 빨리 10억 돈 내놔 이놈아. 빨리 10억 돈 빨리 내. 청구하는 거예요. 집도 다 넘겼어요. 딴 데 이사 갔어요. 딴 데 이사 가서 전세비도 없어서 어디서 뽑아가지고 생돈 급전 마련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조합대로 너는 내 건물을 가져갔잖아. 빨리 돈 내놔. 10억에 대한 연체이자 내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연체이자. 10억에 대한 연체이자. 결론을 말하자면 근저당을 안 껐으니까 10억에 대해서 연체이자 없다. 아니다. 있다. 요거는 연체이자 없고 요 부분만 연체이자 있다. 요 부분만 연체이자 있다고 판단 내린 거죠. 요 부분만. 보시면은 이 네 번째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와의 동의. 조합 입장에서는 얘한테 야 너 이거 빨리 지워. 은행에다 빚 갚아서 이거 지워줘. 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나머지 7억 5천에 대해서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근저당권 끼고 매매하면요. 이거 7억 5천 일단 줘야 되잖아요. 줘야 되죠. 소유권은 어떤 이유론가 해서 가져가 버렸어요. 다른 이유로 해서 가져갔어요. 신탁등기로 사실 여기서 신탁등기를 가져가 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자가 문제됐던 사안입니다. 이 나머지 피담보 채무,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합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범위는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말소되지 않은 그 채권 최고액 또는 확정된 피담보, 확정돼서 2억 5천 이걸 뺀 요것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지급 거절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체 책임을 져야 된다. 이자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도 이게 제가 이제 이 청산자를 상대를 위해서 이렇게 소송을 하다가 이 청산자들은요 뭘 원합니까? 내가 억울하게 조합에 돈을 이걸 뺏겼는데 이게 10억인데 말이 10억이 아니에요. 이거 15억짜리입니다. 변호사님. 이 15억짜리를 10억에 뺏긴 게 억울합니다. 이 감정평가사들 다 돈놈들인데 이걸 왜 10억으로 평가합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을 좀 올려봅시다. 아무리 용을 써도 10%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15억이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이 사람은. 근데 10억으로 평가돼서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감정평가 금액을 막 올리려고 해도 1억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면 감정평가도 올림과 동시에 이 7억 5천에 대한 연체이자를 한번 물어봅시다. 7억 5천 부분에 대해서 연체이자 얼마죠? 그 법원에서 지체상금은요 15%예요. 15%.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15%를 받아내자라는 전략으로 이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지체냐 아니냐를 막 따지는 겁니다. 7억 5천에 대해서 15%면 1년에 1억이에요. 그러니까 1억만큼 감정평가 이거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감정평가 올리는 대신으로 사용해 먹는 겁니다. 이 연체이자를. 그래가지고 이게 7억 5천만큼 과연 지체가 인정될까? 막 저희가 조마조마했는데 인정이 되더라고요. 이만큼. 요것만 지체가 아니고. 자, 그렇게 봤고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시공사 계약에 포함될 내역은요, 부위험분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정관이 있든 없든 간에 아무튼 실질적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이므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정관 변경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도정법 23조에 써 있어요. 저거는 그냥 그 정도 하고 주요 동향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사건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데, 재건축 사업이 이제 지지부진하고 또 지지부진하지 않더라도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죠. 제가 했던 것은 평형별로 이제 싸움이 난 건데,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데 뭐 다 아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전형적인 사례라서요. 33평형대가 대다수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동이 있다고 칩시다. 아니, 5개 동이 있고 45평형대가 2개 동, 59평형대가 1개 동 이렇게 있으면요. 대부분 어제는 참 이런 식이에요. 또는 상가가 있거나 이관계가 막 달라요. 59평이 제일 부자잖아요. 근데 제일 소수파예요. 이 사람들이요 정말 떨고 있어요. 이것들이 지금 우리를 다 이 쪽수로 몰아붙여가지고 우리를 나중에 감정평가를 엿먹이는 거 아니야. 어? 이게 우리를 물론 감정평가하면 이게 뭐 15억이 나오고 여기는 뭐 10억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이 편차를 줄여서 감정평가를 해버릴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14억으로 하고 여기를 11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들의 부가 이쪽으로 빨려나가는 거잖아요. 빨려나가죠. 항상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피해볼까봐 떨고 있어요. 이런 자산 가치가 많은 사람들이 항상 피해를 봐요. 여기 재건축에서. 이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요. 이 사람이 옛날에 3분의 2 동의가 필요했죠?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니까 동의를 안 하니까 그래 니네 잘해줄게 우리가 꼭 진짜 약속해 잘해줄게 니네는 이렇게 감정평가 해줄게. 못 믿어? 못 믿어? 정관에 써줄게. 정관에 딱 써요. 그리고 이 정관은 절대 못 바꾼다. 니네 3분의 1, 각 동별 3분의 2 이상 동의 없이는 못 바꾼다. 자 이렇게 하면 됐지? 절대 못 바꾸고 대통령의 임기는 한 번 하고 2번 안 돼. 바꾸려면 그 사람은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거의. 믿지? 딱 박아놔요. 그리고 59평이 안심하고 동의서를 내서 이 전체가 이제 재건축사를 굴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33평형들이 나중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59평 쟤들은 왜 저래? 저 새끼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부가 다 빠져나가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독재를 하기 시작해 이제. 안 하면 사람은 원래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소외받을까 해서 자기 지위가 확보되는 순간 하면서 쟤들 우리하고 급이 달라. 항상 너무 이렇게 안 하고 일을 하니까 이제 이 민중의 반발이 시작되는 거죠. 얘를 좀 어떻게 뽑아낼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합장은 여기서 나왔어요. 조합장은 이쪽 눈치 저쪽 눈치를 보다가 자기 체제, 조합장 뒤에는 뭐 시공자 여러 업체들이 있고 자기 체제를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얘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다음번 관리처분을 못해요. 관리처분을 하려면 또 얘들의 또 동의가 꼭 필요해. 이 동별 동의. 원래는요 이런 거 필요 없이 여기서 쪽수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거의 절대 다수가 나오고 여기는 뭐 20% 찬성하든가 말든가. 근데 꼭 얘들의 독자적인 동의율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정권 있는 사람이 뭐 큰 재벌한테 이렇게 좀 하는 것처럼 여기에 감정평가를 좀 많이 잘해주려고 몰아줬어요. 여기를 좀 감정평가를 좀 업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민중의 반란이 막 드세게 나오면서 얘네들이 우리 거 다 빨아먹는다 하면서 이 조합장에 대한 탄핵이 들어갔어요. 해임총회를 했어요. 조합장. 조합장이 해임됐어요. 이게 조합장이 해임이 돼서 조합장 해임이 됐고 이제 연장자가 있는데 연장자가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연장자가 직무 대행을 하려고 했는데 임기가 말려 있어. 그 다음 연장자는 임기가 살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33평들이 해임을 시켜서 잘렸어요. 잘렸으면 이제 직무수행 정지 가처분을 해서 이제 내려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임 총회를 이런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해임 총회를 하면요. 해임 총회 날짜를 6월 25일 날 합니다라고 딱 해놓으면은 이 조합장 이쪽 판은 여기다가 해임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걸죠. 개최 금지. 이런 총회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한 6월 10일경에 소송을 넣어요. 이제 6월 한 10며칠에 딱 만나서 재판을 하고 6월 24일에 결론이 나오죠. 자, 개최 금지 가처분이 보통 나와요. 개최 금지. 개최 금지 가처분. 이 개최 금지는요, 잘 인용이 안 되고 보통 개최가 됩니다. 이 개최 금지를 막아버리면 뭐 해보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의 권리 주장이 차단되기 때문에 아무튼 총회의 개최 금지는 잘 안 돼요. 그냥 개최가 되는 게 보통이에요. 개최를 금지시킬 수 있는 사람은요, 절차적으로 정말 명백히 잘못했다라든지, 아까 해임 총회를 하는데 조합장과 이사를 칸을 안 나누고 조합장 이사 전체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개최 금지가 돼요. 이거는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개최 금지, 해임 총회 개최를 하면 해임 총회 개최 금지가 나타나고, 해임을 땅땅땅 시키면 안 나가요. 안 나가면 이제 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막 조합장 끌어내네, 멱살 잡고 막 여기서는 그 조합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있는 서류를 빼서 막 창문 밖으로 이렇게 끌어내리고, 그걸 또 조합원들 밑에서 보고 막고 있고, 경찰은 뭐 경찰차 와서 막 보고 있고, 소송을 하세요. 뭐 아줌마들 막 들어 모여 있고, 한겨울에 이제 이 조합 사무실 이렇게 하고 있다 아줌마들 막 확 돌아가고, 진짜 그래요. 정말 이 전부 다 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다 겪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합 사무실 한참 해임 총회를 하고 있는데 조합 사무실에 이제 해임 총회 하고 나서 조합 사무실에 갔어요. 조합 사무실에 갔더니 조합 사무실 문이 닫혀 있어. 막 열쇠곡을 불러 뜯으니까 조합 사무실에 막 어깨들이 이만큼 나와요. 뭐 하는 거냐? 혹시 쳐들어올 거에 대비해서 뭐 어깨들이 막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해임 총회를 하고 개최 금지 가처분을 하고, 해임이 통과되면 직무집행 정지를 하고 시키고, 직무 대행자 선임 신청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조합장 직무수행 정지 가처분을 하는데, 얘들은 이 해임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을 또 걸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소송이 한 대여섯 개가 나와요. 대여섯 개. 대여섯 개 나와서 참 좋죠. 변호사들은 야, 좋다, 싸웠어. 근데 이제 조합 측에 쓰면은 수임료도 딱딱 나오고 좋죠. 근데 이쪽 측에 쓰면은 더럽게 수임료도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 민중들의 그 코 묻은 돈이 5만 원, 10만 원 모아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제가 하는데 많이 받기도 힘들어요. 사건도 몇 개 되잖아요. 근데 성공보수도 제대로 못 받아요. 항상 얘기는 뭐죠? 우리가 조합 집행부를 장악하면 그때 당신을 조합의 고문 변호사를 시켜주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나중에 좀 사태가 이상하게 돼버리죠. 승소하면 상대방한테 받아낼 수 있는 소송 비용을 변호사님이 가져가세요. 채권 양도를 해드릴게, 가져가세요 해요. 계산을 다 해놓고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는 소송 비용이 700 그 정도 계약을 해요. 했더니 나중에 판결문상 소송 비용 각자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항상 못 받잖아요. 벌써 제가 2번 당해서 왜냐면 전부 승소가 되기 힘들잖아요. 전부 승소가. 왜냐면 처음에는 투망식으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 얘도 피고놓고 얘도 피고놓고 다 하고 온갖 청구 취지 다 집어넣고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렇게 하는데, 일부 승소만 하면 다 소송비용 각자보다 나가잖아요. 이쪽을 하면 좀 재미가 없어요. 이쪽 재미가 없어요. 항상 돈 있는 쪽을 해야 재미가 있는데, 이제 쫓겨나면 이제 또 이제 차량에 또 쫓겨가죠. 그래서 지금 이 소송 한참 붙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재밌어요. 자, 한번 보시면은 해임 총회를 개최하는데, 해임 총회 개최 금지 같은 여간에서 잘 되지 않는데 절차상의 명백한 하자라든지 총조합원에 대한 통지 절차가 안 됐다든지, 뭐 찬성 반대가 통으로 돼 있다든지, 그런 경우 아니고선 다 개최가 된다.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은 한 2-3달 만에 나오죠. 2-3달 만에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변호사를 직무 대행자로 선정해주기도 하는데 요새는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임 총회를 한 날로부터 이 조합장이 이 정지 가처분을 당하는 데까지 한 3-4달 걸려요. 3-4달 동안은 완전히 뭐 아수라장이야. 개판이야, 개판. 완전히
뭐 옛날에 전두환 그 박정희 사망하고 전두환 집권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거의 한 6개월, 7개월 동안 개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합장이 가처분에서 패소를 해도 어떤 조합장은 끝까지 본안 소송을 걸어서 본안에서 패소하기 전까지 나 못 나간다라고 버티는 조합장도 있어요. 본안하려면 한 2년 걸리잖아요. 2년 동안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버티는 조합장도 있는데 나중에 결국 이제 세력관계,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총회 개최 자체를 막을 수 있는가? 개최 자체는 잘 안 막아집니다.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고자 하는 주체는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개최가 금지가 되어버리면 이걸 어떻게 나중에 또 열어달라고 해봐야 이건 거의 정기 행위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그런 고도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개최가 금지됩니다. 여기 금지를 지우세요. 여기 금지자. 총회 개최 금지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총회 개최 자체를 막을 수 있을까? 잘 안 막아진다. 지금 개최는 그냥 웬만하면 시켜줍니다. 고도의 소명이 없는 한 개최는 그냥 해준다. 해임되면 직무 수행하면 안 되죠. 해임되면 직무 수행하면 안 되는데 해임이 된 건지 안 된 건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건 또 좀 다른 얘기인데 현대건설이 딱 대놓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일부러 현대건설을 명예훼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있는 신문이나 이런 데서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꼭 현대건설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데들 많죠. 그 회사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현장 소장, 영업 소장 그 상황에 따라서 요즘은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 A 구역이 있어요. A 구역 그 사업 구역이 있어서 건설사로서는 여기서 수주를 하면은 여기다가 아파트를 1000세대를 지으면 분양 수익이 얼마 나오고 그 중에서 자기 도급을 얼마 가져가겠고 오케이 여기서 몇백억 벌 수 있겠고 이게 이제 수주를 하죠. 여기서 이제 현대건설이 수주를 했어요. 수주를 했는데 이 사업성도 안 좋고 이게 조합설리 인가도 잘 안 나고 지지부진해요. 이 수주를 하면서 운영비를 매달 2천만 원씩 주겠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그때 내역서를 가져오면 돈이 소비 대체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정서를 맺습니다. 그리고 도급 계약서를 맺고. 근데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매달 2천씩을 줘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주다가 안 줘요. 건설사가. 왜냐? 줘봐야 이거 나중에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내 이 돈을 왜 주지? 이렇게 하면서 안 줘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럼 니네 하지 마. 나 우리 다른 시공사랑 할래. 그것도 안 해줘요. 이혼도 안 해줘요. 이 결혼한 거하고 똑같아요. 결혼했는데 이게 의무를 다하지도 않고 딴 사람하고 바람피려고 하더니 그것도 안 된다네. 좀 기다려보래. 좀 있으면 우리 잘 할 테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환장하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가 조합이 갑자기 박원순 시장이 와서 직권 해제 망해버리죠. 그럼 그동안 빌려줬던 10억 내놓으라고 이게 또 소송 걸어요. 그러면 억울하죠. 여기서는. 아니 당신들이 돈을 빨리빨리 대줬으면 그 돈 가지고 빨리빨리 사업 진행을 했을 텐데 돈도 잘 안 빌려주면서 그래서 사업 진행을 못하다가 난데없이 그냥 직권 해제가 되어버렸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일단 잡아놓고 사업이 될 만한 데는 돈을 팍팍 밀어주고 안 될 때는 이렇게 안 밀어주고 돈도 안 주다가 나중에 딱 끊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죠. 어떤 데서는 A구역에서 니네 매달 2천씩 주기로 했잖아. 이거 왜 안 줘? 돈 줘라고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한 데가 꽤나 있다. 나몰라라 갑질에 분노하는 신길동 뉴타운 3구역 주민들이 도급계약 체결하고도 3년째 계약 불이해. 왜 돈을 안 빌려주냐? 빨리 빌려달라. 현대건설 거기 잘 사업도 안 되는 데인데 거기 나중에 다 꽝 되는데 지금 매달 2천원 그냥 버리는 건데 이런 생각 때문에 안 줬어. 거겠죠. 2천을 주라. 근데 이게 계약서를 잘 써야 돼요. 매달 2천씩 지원할 수 있다. 그로 되어 있는 지원하여야 한다는지 잘 봐야 되는데 어떤 데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시공사에 선정되고 막 꿈에 부풀어 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다니 지원한다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매달 얼마씩 줄 거야. 2천? 3천? 아, 이런 것만 신경 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원할 수 있니?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막 서로 싸우고. 대여금 미지급은 위법, 조합 입단 승소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는 큰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청산과 분담 가능 사업비의 범위.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시행 인가가 있고 분양 신청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 관리 처분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관리 처분을 바로 안 하고 사업 시행 계획을 또 변경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분양 신청하면 또 하고 그 다음 관리 처분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서 청산자가 된 사람. 청산자가 된 사람은 자기의 종전재산에 대해서 이게 보통은 다들 그러죠. 내 재산이 5억인데 5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가를 생각하죠. 시가 중에 최고 높았던 최고가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감정평가를 하면 5억이 아니라 한 4억도 못 나오죠. 4억 받고 떠나야 되는데 여기서 조합은 또 깎으려고 그러죠. 당신 조합원이었지. 여기에서 빠진 사람이 당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합원이었지. 그리고 당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합원이었네. 근데 우리가 이동안 총 우리 조합에서 70억을 썼거든. 근데 총 조합원이 700명이야. 어림 잡으면 1인당 1000만 원씩 썼네. 당신 여기서 1000만 원 빼. 70억이면 700명 1000만 원인가요? 맞네. 1000만 원 빼. 140을 썼으면 700. 만약 이게 350명이면 2천만 원 빼야 되겠죠. 사람 숫자로 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자산의 비율대로 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계산한 겁니다. 금액이 크면 더 빠지고. 근데 이게 자산이 2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 이걸 빼자는 거예요. 70억이 뭐예요? 어떤 데는 200억, 300억도 썼죠. 이걸 사업비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그 시점까지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이 시점까지 조합에서 소비한 금전을 그 자산 비율대로 n분의 1 해서 그 사람한테서 차감을 할 수가 있느냐, 청산 금액에서 사업비 공제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조합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이 시가는 5억인데 감정평가가 4억이라고 이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여기서 또 한 2천만 원 또 빼? 이제 열받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싸움이 붙는 거죠. 어떤 데는요 4억을 받아갔어요. 잘 받아갔는데 조합이 소송을 걸어요. 야야야 잠깐 너 가지마. 너 2천만 원씩인데 너는 2천만 원, 너 1,700, 1,500 막 돈 내라고 소송 걸은 데도 있어요. 사업비. 당신은 이 기간 동안에 조합원이지 않았느냐. 이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에서 이런 것을 공제하기로 하는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있어야지 없으면은 이런 걸 공제할 수 없다라고 판결이 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걸 반환할 필요는 없다. 이거 지금 2009년 판례인데 그 뒤로 판례가 더 최신 판례들이 있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이후로 총회나 정관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자는 그때까지의 총 사업비의 중에서 부담 비율을 공제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다 정관을 만들어요. 정관을 만들고 이걸 총회에서 통과시켜야 돼. 통과시켜요. 그러면은 이 시점 이후에 만약 관리 처분을 안 하고 또다시 분양시청 또 해서 여기서 청산자가 여기서 이 사람한테는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빼야 돼요. 금액을 빼야 돼요. 자, 그래서 요즘은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서 사업비를 공제한다는 규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인 게 그냥 총 사업비 중에서 각 조합원의 자산 비율만큼을 공제한다라고. 총 사업비. 사업비가 뭐예요? 사업비가? 이것도 좀 문제예요. 사업비. 조합이 지금까지 한 100억을 썼다고 칩시다. 근데 이 100억에는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한테 준 한 15억, 또 누구한테 어떤 변호사한테 준 한 3억, 누가 감정평가사한테 한 3억, 2억, 누구한테 뭘 막 20억, 청산 매도 청구하느라고 누구한테 준 돈 한 20억, 뭐 이런 돈이 막 있어요. 과연 설계업자한테 준 돈, 이걸 왜 물어내야 되지? 설계업자한테 준 돈은 나중에 신축 건축물에 새로운 아파트에 이 설계업자한테 준 그 가치가 여기에 화체되는 것 아닌가요? 나가는 사람은 무슨 이득을 봤어요? 그 설계업자한테 준 돈으로. 하나 이득을 본 게 없어요. 그 설계 우리하고 관계없는 설계잖아. 그거 신축 건축물 새로운 아파트에 뭐 공원, 뭐 테니스장, 그리고 설계하고 막 성면 철거하고 뭐 이런 거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총회나 정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실질적인 그 사업비 항목에 따라서 어떤 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도 불시해요. 그것은.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단 아무튼 결의가 없네. 사업비 머물려. 결의 가져와. 결의가 애매하네? 이거 갖고 안 돼. 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조합을 자문할 때는 이렇게 하죠. 조합 자문할 때 정관 규정을 만들 때 시공자의 무슨 비용, 설계업자 비용,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비용 뭐 다 나열하라고 했어요. 제가 다 나열하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 등을 포함한 뭐 이렇게 나열을 하라고 하고 청산자들한테는 그거 대충 사업비에는 그 의미가 없으니까 한번 다퉈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제 생각은 막연하게 총사업비를 중에서 개인의 분담 비율은 공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있을 경우에 제가 이제 뭐 대법관이라면 이렇게 판단하겠어요. 그런 건 이 사람하고 청산자하고 관계가 없지 않느냐. 청산자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있은 동안 조합장 월급, 여직원 월급, 조합 사무실 임대료, 월세, 그리고 매달 총회할 때 총회 책자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발송하죠. 우편 비용, 도서 출판비, 그 조합의 유지 존속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 있죠. 그런 건 이제 운영비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2천만 원 정도, 이 정도. 그 정도는 분담을 해야 되겠죠. 그 정도. 이 사람도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밖에 설계 비용 같은 건 난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설계 비용. 그리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한테 준 컨설팅 비용, 그거는 좀 가능할 것도 같고, 총회 대행업체한테 준 돈, 총회 대행업체한테 총회 한 번 할 때 5천만 원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청산자로 빠져나가기 전에 있었던 그런 총회들 있죠. 이런 총회들은 또 어찌 보면 조합원의 입장에서 분담을 해야 될 비용인 것 같아요. 총회 대행 비용, 그런 건 좀 분담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숫자 계산하면 또 날이 새요. 근데 아무튼 변호사들은 참 한번 다퉈볼 만한 거리죠. 자, 그런 얘기가 이주비죠. 총회 개최비, 건설 용지 매입비. 이런 용지 매입비는요, 이걸 중간에 용지 매입을 하는데 총 100억을 주고 사기로 했는데 일단 계약금 준 놈은 50억이 나갔어. 50억 나갔으니 니네 돈 내. 그게 아니잖아요. 50억이 나간 대신에 그 땅이 들어왔으니까 관계가 없는 거고, 이건 물릴 게 없죠. 측량비? 이거? 좀 애매해요. 좀 나중에 한번 재판 붙어봐야 돼요. 대법원까지 가서. 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한 7번 강의하느라고 저도 좀 힘들고,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막 열심히 듣는 척 하시려고 좀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도 아마 제 강의를 듣고 대충 이 바닥이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라는 느낌은 좀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제 블로그에 뭐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제가 금년 12월 달 내에 제가 한 13년 겪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책을 출판하기로 오늘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원고도 다 써놨어요. 다 써놨고 했는데 너무 조합을 자극하는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그냥 내 느낌대로 하자. 그래서 원고를 내고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질문 있으면 일단 끝나고 따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